이제 시간이 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독서경영 아카데미의 최병철입니다. 자, 오늘은 한비자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책을 선정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요즘 이제 뭐 그 정치적인 이슈에 항상 메인에 등장하는 게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게 들어오고 뭐 그것이 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법이 세상의 이슈를 선점한다는 것은 과거 중심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AI 혁명 또는 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제 법이 메인 이슈로 등장한다는 것은 과거지향적이다. 또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이 법과 사상을 체계화했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만나보는 것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읽어내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비자를 선택해 봤습니다. 일단 뭐 저자 한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전국시대 그것도 말미에 그 진나라가 중국 순추 전국시대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전국시대의 칠웅이라고 그러죠. 흔히 칠웅. 패권을 다투던 나라들 중에 가장 약소국이 한나라였는데 그 한나라의 서공자로 이제 탄생한 사람이다. 태어난 사람이다. 이제 순자의 제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사라는 진나라의 재상과 더불어서 순자의 제자다. 순자는 사람을 악하게 봤다. 이래서 선악설. 맹자는 사람을 착하다고 봤다. 성선설. 이래서 이쯤은 이제 세상에 큰 어떤 그 이론적 배경을 가진 걸쭉한 사람이 다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본다면 지금까지도 공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이래도 내 제자, 저래도 내 제자예요. 인간은 본디 타고날 때부터 악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태어났고, 지밖에 모르고 뭐 이렇다라고 보면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논리가 성립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순자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왜 한비자를 읽어야 하느냐? 7개 나라 중에 가장 약소국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뭐도 없는 그러니까 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나라의 그것도 서자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매일같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같이 힘없고 빽없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질까? 이 고민을 매일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도 힘없고 빽없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또는 우리 가정을 우리 회사를 잘 번영시켜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 한비자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애가 뭐 아버지가 별 볼 일도 없고 뭐 어디 전화 한 통화 걸어줄 때도 없고 이렇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아이들이 읽도록 해야 되는 책이 한비자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비자는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 대신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이 말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비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어떤 글들을 써가지고 진원 왕에게 그 상소를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대략 한 55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10여 편 정도만 한비자가 직접 썼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걸 아버지가 어쨌든 왕이잖아요. 왕이 이제 제대로 반영을 하면 좋은데 반영을 잘 안 했겠죠. 이제 어쨌든 그래서 한나라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는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배경은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한비자 안에 고분과 오두편을 이제 어느 날 진시황이 읽게 됩니다. 진시황이 읽고는 이제 혼잣말로 와 이걸 누가 쓴 거야 이거 와 이 친구 대단한 친구네 이 친구 한번 만나보면 내가 원이 없겠다 이러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거죠. 이때 이사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뭘 읽으면서 저 소리를 하나 싶어서 보니까 한비자라는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마 그 내 친구입니다. 내 동기동창입니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임마 빨리 데리고 와라 이제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친구는 한나라의 왕자다. 우리의 적대국의 왕자다. 걔가 오란다고 오겠냐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래? 내가 진시황인데 그 저 입맛책 누가 썼노 이러니까는 뭐 최병철이가 썼다 그러는데 뭐 상대국의 왕자예요. 그 맛 좀 보자 하면은 못 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뭐 제가 이제 약간 재밌게 표현한다면 야 그 저 한나라 임금한테 왕 전화 한번 넣어봐라. 그 네 한나라 왕이가 내 진시황인 거 알지? 진시황이 그 당시 7개국 중에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야, 네 아들이 한비자라면서. 예. 그거 내한테 보내라. 뭐 할 이야기가 좀 있다. 그 한나라 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돌았는 내가 니를 어떻게 믿고 내 자식을 보내냐 이런. 그래 알았다. 그럼 내일부터 전쟁이다. 전화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라 왕 입장에서는 자칫 전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불러서 사신 자격으로 한나라를 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별히 당부를 하죠. 네 집에 그거 가면 조심해라. 안 금마가 성질 더럽다.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뭐 이래 돼가지고 이제 어쨌든 사신 자격으로 진나라를 가게 됩니다. 근데 진시황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야 이거 네가 쓴 거 맞나?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기가 막히다. 내가 지금 전국을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방법을 모르겠는데 니 이거 다 써놨네. 와, 니 참 대단하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건 기본입니다. 뭐 이래 됐겠죠. 뭐 그러니까 둘이 뭐예요? 축이 축축 맞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진나라의 재상이죠. 이사가 뭐가 생겼을까요? 질투심이 생겼겠죠. 야, 저거 잘못하면 내 자리 뺏기겠다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제 남자의 질투가 시작됩니다. 요즘 한번 잘 보세요. 요즘 이제 굉장히 이제 질투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아시겠지만 뭐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지만 벌써 질투 이걸 이제 누군가는 노리고 있죠. 그럼 이제 거기 약간의 틈새만 벌어지면 이제 물밀듯이 그 틈새로 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걸 또다시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는 일인데 어찌됐건 여기서 이사가 질투를 하게 되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한비자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물어보죠. 왕에게. 왕이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야, 니 보다시피 엄청 똑똑하잖냐? 전마 저거 내 밑에 두고 일 좀 시키면 안 되겠나? 이래 된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겠어요? 안 됩니다.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적대국의 왕자를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무슨 배신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저 죽여야 됩니다. 이래 된 야, 그래도 죽이긴 좀 아깝잖아. 뭐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거 겁을 좀 줘봅시다, 일단. 뭐 이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둬놓고는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이사가 그 감옥에 찾아가서 그 한비자에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우리 왕한테 네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네 죽인다더라. 뭐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더라. 그러니 내가 아무리 사정해봐도 안 된다. 내가 그래도 네하고 동기동창 아이가 뭐 내 좀 어떻게든 살리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 뭐 이러더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죽어라 이래서 이제 사약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한비자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 사약을 먹고 죽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유서가 한 통 발견이 되고 그때서 이제 진시황이 빨리 감옥에 가봐라. 뭔 일이 난 것 같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비자는 자살로 위장된 타살을 당해 있고 거기에 유서가 한 통 있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이야기 아주 뭐 빤한 스토리잖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한비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결국엔 어떤 권력에는 늘 이런 암투, 질투가 늘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군주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사라는 사람도 원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법가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죠. 통일까지는 이루었는데 문제는 뭐죠? 그 통일을 했는 진나라가 그 500년이 넘도록 춘추 전국시대 전쟁을 해가지고 간신히 통일을 시켜놓고 진나라가 몇 년 만에 망하죠? 3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을 시켰지만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똑같은 거죠. 아, 뭐 부자만 되면 좋겠다, 저것만 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 되고 난 이후에 플랜이 없으면 그거 간신히 된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뺏겨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곧잘 벌어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비자가 안 죽고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든 잘 다스려서 그 사람을 자기 참모로 뒀던 아니면 한나라하고 우호적 협약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수합병을 했다면 어쩌면 그 지혜를 통해서 진나라가 그렇게 허망하게 3년 만에 망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사실 어느 집이나 자녀들도 이 질투가 있거든요. 자녀들도 질투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없는 것처럼 하니까 못 알아먹거나 또 아닌 척하니까 모르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 나중에.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는데도 이런 질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회사나 뭐 이런 부분들에 이 질투가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국시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7개의 나라가 이제 패권을 다투던 원래는 이제 춘추시대 때는 약 100, 뭐 40개, 160개 뭐 통계값도 정확하지 않은데 정도의 나라가 매일같이 전쟁을 하던 그런 시대였다면 전국 시대는 저렇게 7개의 나라로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보면 한 나라가 보이나요? 아주 작은 나라죠. 이 나라, 초나라, 진나라 이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늘 남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 했던 흡사 지금 대한민국 같은 나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하면 강성해지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저는 내심 우리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 한비자 정도를 좀 한번 여름 휴가철에 읽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의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에는 시대적으로 철기 시대가 시작될 때입니다.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흡사 지금 AI 혁명이 시작되었다와 거의 같은 이야기다. 청동기 시대가 끝이 나고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무기 체계가 달라지고 어떤 농기구와 같은 이런 수단 매체가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럼 거의 혁명적인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곧잘 인용을 할 때 석기 시대가 돌이 떨어져서 청동기 시대로 바뀐 건 아니다. 청동기 시대가 끝난 것은 청동이 다 없어져서 철기 시대가 된 건 아니란 이야기를 곧잘 하는데 결과적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석기 시대 때 그 돌 가지고 뭐 노루 사냥 다니고 뭐 이랬던 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지금 철기 시대에도 돌 들고 돌아다니면 뭐 노루 잡고 토끼 잡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면 완전 가치 체계 자체가 붕괴돼 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그 난리가 났던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우리 AI 혁명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각축을 벌여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종결시켰다는 의미에서 한비자의 사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기 나오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진나라가 통일을 했느냐 할 때 전략 두 개가 나오죠. 그게 뭐죠? 합종 연행 전략입니다. 합종 연행.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죠. 자, 여기 보면 7개의 나라 중에 진나라가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6개 나라가 연합을 하고 밤에 만나서 회맹이라는 걸 하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저 진나라 저놈 쳐들어오면 우리 서로 좀 도와주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 이걸 무슨 전략? 합종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진나라들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어떻게 하죠? 이 나라를 밤에 만나서 야 니네들끼리 뭐 쑥닥쑥닥 됐다면서 그러지 말고 임마 내가 이번에 저 조나라 저거 쳐들어가면 가만히 있다가 와서 뒤통수 한 대 쳐라. 그럼 조나라 저거 뺏어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반띵하자. 뭐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연행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합종 전략과 연행 전략이 결국에는 충돌을 해서 결국엔 누가 이기는 거죠? 연행 전략이 이긴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합종이든 연행이든 결과적으로 혼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누군가하고는 같이 편을 먹어야 되는 거지. 혼자 그렇게 세면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연행이라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두 사람 마음 합치는 게 6사람 마음 합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합종 전략이 성공했다면 진나라 저거 부셔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6놈이 밤에 진나라를 만나서 딴 꿍꿍이를 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연행 전략이 합종 전략보다 용이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상은 지금 이제 25일 날이 되면 우리 대통령도 또 사실은 미국 가서 또 이제 어려운 협상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어떤 전략을 갖고 가실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합종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연행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확실하게 어디 붙을 거냐 아니면 두루두루 이놈하고도 좀 친하고 저놈하고도 좀 친하고 뭐 이런 방법을 쓸 거냐 이게 참 얼마나 고뇌스럽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말하기 좋아서 아무 말이나 하지만 그게 참 만만치 않은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본다면 저는 이거 함부로 말할 일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내 같으면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올 거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어서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인간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인간은 차고도 넘친다. 차고도 넘친다. 넘친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노력하는 인간들은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 성실하다는 이유에 어떤 것들을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법과 사상을 만들어내게 된 기본적 베이스죠. 우리가 직원들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리 뭐 입에 닳도록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안 하는 막 열심히 안 할랍니다. 이런 놈 한 놈도 없죠. 근데 그걸 믿고 그놈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조직 관리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막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한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이라는 것을 글로 써서 성문화 시켜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벌도 주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아이고 임마 뭐 눈빛 보이 뭐 일 좀 하겠네 뭐 믿을만 하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얘기.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요 근처에 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정확한 인사 기준이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뭐 그동안 하는 거 보이 뭐 잘하겠네 싶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죠. 예, 모르지만 한비자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법이란 문서로 만들어 관청에 두고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다. 법은 모두에게 알려서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해서 새 남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도 입만 띄면 이제 이 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논란이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과연 한비자가 말하는 이 모든 법이 문서로 만들어져서 관청에 보관을 하고 그걸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이 말하고 한비자가 말하는 이 법이라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법이 다르다고 문제 제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한비자가 관청에다 두고 국민에게 알려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관청에다 두고 알리긴 알리잖아요. 네이버에 치면 우리나라 그 대부분에 들어가면 그 모든 법이 조회가 다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글을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게 써놨죠. 결국 이건 감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나 자기들끼리 알아먹는 용어로 써놓지 일반인들이 알아먹는 글로 써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비자가 원래 이 법이란 무엇이다라고 했던 정의의 형식은 맞는데 내용상 틀리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또 뭐예요? 적용을 다 지각각 다르게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이걸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고 얻어 걸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면 한비자가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정의에 우리 사회가 맞는 것 같지만 일부 부족한 지점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보면 밝은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에서의 서책은 무용지물이다. 법이 가르칩니다. 신하에게 일을 하도록 하면서 엄격한 근무 평가 기준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 일을 시키고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면 상을 주고 부족하거나 서로 계획을 초과하더라도 벌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좀 괜찮고 누구는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여기에 이제 한비자의 가장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권, 법, 술 이 세 가지가 이제 군주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권세, 어떤 권자에 있는 그 포지션 리더십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왕이다, 도지사다, 뭐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어떤 힘,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건 이제 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세가 있어야 이제 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법과 술 이야기를 하는데,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 한비자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술이에요, 술. 술. 그러니까 우리 군주론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바로 이 술이라는 부분인데, 술이 우리가 집에서 먹는 술 아니고 권모 술수할 때 그 술입니다. 우리가 술책을 부린다 할 때 술. 이게 뭐냐면 적당히 군주는 신하들에게 은밀하게 뭔가 이 조작질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대표적으로 왕이 임금 이제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그게 일명 이제 뭐 옛날로 보면 말하면 중앙정보부 같은 겁니다. 뒤에서 뒷조사하고 몰래 가서 염탐해보고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신하 이것들은 맨날 첫날 거짓말만 한다.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감찰을 하고 적당히 막 테스트도 해보고 막 이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군주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저것 비교하여 은밀하게 신하는 제어하는 것. 그러므로 술은 남이 알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이제 일부러 대통령이나 왕이 한마디 툭 던져보죠. 툭 던져봅니다. 그러면 어떤 놈은 그걸 막 아는 척하면서 대드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모르는 척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놈이 어떤 놈이 진짜인지가 눈에 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기 쉬운 게 옛날 영조 같은 사람이죠. 영조. 영조가 뭐라고 해요? 신하들 모아놓고 짐이 나이가 많아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해서 이제 왕위를 세자에게 이제는 이양할까 하노라 이렇게 한마디 하죠. 일부러. 그러면 밑에 있던 신하가 어떤 놈이 천부당 만부당 하시옵니다. 뭐 전하께서 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말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지당하시옵니다. 이제 세자가 나이가 찼으니 세자에게 이양을 하시고 뭐 이러는 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뭐예요? 피아가 딱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그럼 그 다음날 뭐라 합니까? 영조가. 아이고 내가 어제 했는 말은 취소 어제 했는 말은 취소다 내 계속 해야 되겠다 이카죠. 그러면서 어제 자기를 반대했던 놈 어떻게 귀양 보내보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안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놈이 내 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게 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비자가 잔혹하다, 인간적이지 않다, 뭐 해서 욕을 먹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이 한비자는 이게 리더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이제 짚어봐야 될 지점이죠. 그래서 뭐 집에 만약 재산이 뭐 한 돈이 뭐 몇십억 있다 그러면 그걸 자식에게 어떤 자식이 물려줘야 이게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다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안 해보고 뭐 그냥 n분의 1 뭐 이래 주는 게 과연 좋은 거냐 이제라고 본다면 썩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신하를 시험하는 방법이라고 써져 있는데 의심스러운 말을 하여 부하를 속여보아야 한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신하들을 항상 평가해봐라.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내가 이제 아는 척 해버리면 이제 곤란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은 일부러 막 아는 척도 해보고 모르는 척도 해보고 막 일부러 틀린 말도 해보고 막 이래 보는 거예요. 이래 보면 요때 이제 신하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서 적절한 통제를 해내야 된다. 안 그러면 곤란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여기 옛날에 우 아시죠? 우가 이제 강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그 맹자장자에서도 써놨던 이야기인데 이게 우 임금이 강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왕의 아버지는 강물을 막으려고 치수를 했다가 망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우왕이 강물을 흐르게 그냥 둡니다. 그런데 방향을 틀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이나 사람 살고 있는 곳에 살던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훼손한다고 해가지고 우왕에게 기왓장을 막 던지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걸 자연을 정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이제 홍수가 다스려져 가지고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역시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비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통제해라. 그러면 인간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지 그 인간을 뭐 설득해가지고 뭐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근데 반대죠. 예를 들면 맹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뭐 부단히 뭐 잘한다고 해주고 이러면 이것들이 열심히 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일명 공맹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상황을 통제하는 관점. 즉 이걸 이제 요즘 경영학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시스템적 접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고 혹시라도 단편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고 둘 다가 필요한 거죠. 둘 다가. 어떨 때는 동기부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믿어주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상황에 의해서 통제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 리더들은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죠?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맨날 웃고 댕기다가 나라 말아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총칼로 막 밟아가지고 군홧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갖춰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기본 이제 우리가 가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신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불신이 뭐죠?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악할 것이다, 나태할 것이다, 게으를 것이다, 뭔가 거짓말을 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불신을 전제로 해서 법과 사상은 나온 것이니까 그 성문법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여기 책에 보면 신분 증명을 요구한다는 거죠. 어디 가면 맨날 그놈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 확인하고 요즘 병원 가면 뭐 진료 절차 단계마다 당신 신분이 뭐예요? 누구 만나?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게 결국에 불신을 전제로 한 사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인간이 원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념화시키고 하나의 규범화시키고 어떠한 일련의 통제 가능한 패턴으로 묶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법, 즉 법과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별적 구체적인 인간을 노동력 또는 전투력으로 단일화하고 조직화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간을 추상화시키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한비자의 사상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후라는 임금이 소후는 한나라 왕인데 이 소후라는 사람이 낮술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 김 원장님은 낮잠 한 번씩 잡니까? 참 잘 안 자는 것 같아요. 예,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제 행복합니까라고 물으면 그 언제 행복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사람 잘 많이 없죠. 배우려고 그랬나? 자, 언제 행복합니까라고 물으면 언제 행복합니다라고 잘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땀 좀 흘리고 운동이나 뭐 해가지고 막사 한잔 하고 낮잠 때릴 때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우가 지금 딱 그 낮잠이 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계, 그러니까 임금이 쓰는 머리에 쓰는 관계, 모자를 관리하는 신하죠. 여기 다 들었어요. 이거 들어가면서 이 관계가 임금님 주무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감기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옷을 하나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잘했죠? 조금 있다가 이제 임금이 눈을 뜨니까 누가 자기한테 옷을 덮어놨거든. 그래서 여봐라, 누가 나에게 옷을 덮었느냐? 이때 관계가 폐하, 제가 덮었나이다. 혹시 감기라도 걸리실까 싶어서 제가 덮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 이제 이 소우라는 왕은 사실은 한비자죠. 한비자의 생각을 대신 전하는 인물인데 한참 생각을 하다가 여기 의복계를 불러라. 의복계. 의복계는 임금이 입는 옷을 관리하는 신하예요. 그 의복계가 영문도 모르고 불려왔어요. 이때 이 소우가 여봐라 이 두 놈을 끌어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미쳤나? 왜 죽입니까? 상을 줘야지. 당신 감기 걸릴까 봐 옷 덮어줬는데 왜 죽입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소우가 하는 말이 시끄럽다 죽여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죽이는 건 좋은데 당신이 왕이니까 좋다. 근데 이유라도 좀 알자. 뭐 왜 죽인 지 뭐 이유라도 좀 말해봐라. 이래 된 거죠. 그랬더니 이때 소우가 하는 말이 한비자의 사상을 정확하게 대신해 줍니다. 소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나도 니네들처럼 상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나라의 국법 질서를 유지시키고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군주다. 저 두 놈은 나라의 국법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언제 어지럽게 했습니까? 뭐 당신 옷 덮어주는 게 법을 어기는 겁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뭐 이래 된 거죠. 그랬더니 소우가 하는 말이 관계 이놈은 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지는 관계니까 내가 쓰는 모자만 신경 쓰면 되는데 지가 뭐 한다고 내가 옷을 덮어주고 지가 왜 하냐 이거지. 이거는 뭐예요? 월권이다는 거예요. 지는 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남의 일을 지가 하냐는 거죠. 만약에 니네들 말대로 내가 관계에게 상을 내렸다고 쳐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일단 의복계 저놈이 삐질 거다. 왜? 지가 할 일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상을 받았으니까 일단 삐질 거다. 삐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거고 그럼 우리 궁궐 내에 그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놈이 질서를 어지럽힌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그것도 그 말도 맞잖아요. 가만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럼 의복계는 왜 죽입니까? 의복계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저놈은 응당 지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직무유기다. 지는 임금이 감기에 걸릴까 안 걸릴까 늘 살피고 있다가 감기에 걸릴까 싶으면 재빠르게 옷을 덮어주든지 하는 게 지 임무인데 고유해. 왜 그 짓을 안 하고 뭔 짓 하다가 딴 놈이 그 짓을 하게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 저놈도 질서를 어지럽혔다. 해서 저놈을 죽인 것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니네들 같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상을 내리는 게 온당한 줄 안다. 하지만 나는 이 나라의 군주다. 질서를 유지시켜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해서 안타깝지만 죽인 것이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 들으면 아따 그 사람 싸가지 없네 못됐네 그거 왜 그 사람을 죽였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촌스러운 이야기고 여기서 죽였다는 말은 제가 조금 이렇게 그냥 표현을 이렇게 처벌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핵심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논리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국무회의를 하는데 서로가 협력하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과잉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에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공치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공치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이게 정확한 업무 분장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난리 납니다. 막 완전 개판될 뿐입니다. 이놈이 저거 하겠다고 덤비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다고 또 뭐 엄격하게 해버리면 가만히 복지부동 해버리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의 어떤 적절한 지점, 이것을 인간의 의지로 가져갈 거냐, 어떤 이 명문화된 어떤 글로 가져갈 거냐의 문제에서 그나마 그게 법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법으로 빨리빨리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우리나라는 어때요? 느려 터졌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을 빨리빨리 반영을 못 시켜준다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까지 우리가 고민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가정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집에 명확하게 성문화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나 엄마가 잔소리를 적게 해도 되는데 대부분 성문은 안 돼 있죠. 아버지 엄마의 그냥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곤란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좋죠. 그래서 뭐든지 여기 보면 개인적 선의와 착한 마음씨보다는 조직의 질서가 우선이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비자가 주고 있는 메시지다. 자,
노나라 맹손이 사냥하러 나가서 새끼 사슴을 산채로 잡아왔는데 진수파에게 마차에 싣고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어미사슴이 눈물을 흘리고 막 따라왔다. 불쌍해서 새끼 사슴을 놓아줬다. 맹손이 노해가지고 진서파를 집에서 추방을 해버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석 달 후에 다시 불러들여갖고 자기 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새끼 사슴을 챙기는 착한 마음이 있으니 내 아들을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의가 있으면 그 선의는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러나 선의는 찰나적인 연수와 비슷하여 너무나 공허하다. 남의 선의를 기대하고 또 인간의 선의를 전제로 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아무리 치밀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자살 행위와 비슷하다. 인간의 선의라는 것은 공허하고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 여기서 아까 뭐예요? 잡은 사슴을 어미가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불쌍해서 놔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을 다시 등용해서 쓰는 겁니까? 자기 자식을 돌보는 일에 그 사람을 재등용해서 쓰는 거죠. 왜? 자기 자식을 돌보는 데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니까 거기다 쓰는 것이고 조직을 관리하는 일에는 이 사람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눈물만 흘리면 다 봐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와, 벌써 7시 반 됐네요. 이게 사실 한비자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전부 이야기예요, 전부. 그래서 저는 요새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는 게 지난번에 맹자장자 이야기를 써서 올해는 지금 한비자 이야기를 좀 쓰고 있는데 요새 뭐 그 속도가 잘 안 나요. 날씨도 덥고 막 눈도 칩침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원체 스토리 중심이어서 재밌어요, 이야기가. 자, 여기 보면 허가 없이 군주의 수레를 탄 사람의 발꿈치를 베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미자하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영공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 임금이 타던 수레를 지가 타면 발뒤꿈치를 잘라버리는 형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자하가 어머니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임금이 타는 수레를 지가 허락받았다고 거짓말을 치고 그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저거 엄마 집에 갔다 온 거예요. 이제 그걸 영공이 임금이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 미자라는 사람을 자기가 총애하고 있었어요. 이뻐하고 있었으니까 아이고 그래 네가 효자네. 그래 뭐 발뒤꿈치 잘릴 것도 겁 안 나던갑지. 대단하다 야. 그 마음으로 네가 극진히 어머니를 섬기는구나. 아따 네 착하네. 이제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자가 이제 기고만장해졌겠죠. 근데 임금하고 과수원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복숭아가 있는데 복숭아를 따서 먹어보고는 그게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그걸 지가 비 먹던 걸 임금한테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 이래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이해되시죠 상황이? 우리 진짜 다네 이러면서 이제 지가 먹던 걸 임금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 입에 넣던 걸 나한테 먹이는 거 보니 참 니도 참 나를 엄청 좋아하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래 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그 미자하의 얼굴이 추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도 그 여자가 싫어진 거죠. 그때 이 미자하가 또다시 죄를 짓자 이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자는 옛날에 내 허락도 없이 내 수레를 타고 돌아다니고 지가 먹던 복숭아를 날 보고 먹어보라고 한 적이 있다. 라고 하면서 문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미자의 행동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잖아요. 늘 하던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임금의 애증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벌칙을 가하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의에 뭔가를 의존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잘했다고 하는데 또 그 다음에는 그걸 잘못했다고 막 하고 하니까 이걸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십니까? 한 가지 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반경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아마 이거 그 이재덕 사장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경이라는 혈령이 시장을 감독하는 방법을 적어놨는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 그 전정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 이제 이것만 갖고는 국가 운영이 안 돼요. 사실은 어디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가 하면 시장에서 세금이 많이 거쳐요. 그러니까 시장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반경이라는 혈령이 있어요. 이 지금으로는 군수죠. 이제 이 정도 되는 이 사람이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구로만 서문시장이다. 그럼 서문시장에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적어놓고 있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가서 시장 관리인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 세워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포즈만 취합니다. 이해됐나요? 예, 포즈를 딱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와, 우리 시장 관리인은 저 현령하고 엄청 친한가 봐. 와, 씨, 대단한데. 그 어떻게 둘이 귓속말을 하냐? 되게 친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는 이 반경이란 현령이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은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시장 관리인이 되게 친하구나라는 것만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그 시장 관리인을 반경이 불러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뭔가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시장 관리인이 가가지고 한마디 딱 하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칼같이 말을 들어요. 왜? 우리 시장 관리인이 군수하고 귓속말 하는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귀신같이 듣더라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 일명 임파워먼트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어떠한 권한을 그 사람에게 위임해 주는 겁니다. 위임해 주는 거. 이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이 시장 관리인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이제 반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만 부르면 돼요.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이러면 그 사람이 가서 칼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지금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경영에서 말하는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경영학 책들 나와서 뭐 얄궂은 소리 해도 벌써 2000 몇백 년 전에 쓰여졌던 이런 이야기의 통치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 저희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파워먼트가 있고 델리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파워먼트와 델리게이션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정보통신부 장관을 해봐라 이러면 이거는 임파워먼트예요. 근데 정보통신부 장관을 하는 동안 인터넷 세계 최강국을 만들어라, 이것을 델리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느냐면 장관을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임파워먼트는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관이 뭘 해야 될지를 정해주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델리게이션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의 어떤 성과가 나질 않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요즘에 이제 그 인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요즘은 제가 볼 때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것 같더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장관을 하면 니는 막 이거 안 하면 직을 걸어라, 집에 가라, 이거 끝내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니는 정보통신부 장관 하면 이거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3위를 만들어라, 이거 못 만들면 집에 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경이라는 사람은 임파워먼트는 상인들이 보게 해주고 델리게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 불러가지고 딱딱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장 상인들이 칼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 놓고 이제 그 반경을 다른 놈이 감시하게만 해놓으면 완벽하게 시스템이 작동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맨날 뭐 좋은 소리나 하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이러한 이 상황을 조정하는 이 능력들도 매우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는 두 가지 걱정이 있다. 하나는 현명한 부하에게 일을 맡기면 부하가 윗사람을 위협할지도 모른다. 둘째는 현명한 부하를 임용하지 않으면 사업에 진척이 없다.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이게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나보다 무능한 놈을 선임하죠. 나보다 못난 놈을 밑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임원도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너가 임원은 직접 선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임원들 보고 채용 면접을 네가 봐라 이래버리면 반드시 지보다 못난 놈을 뽑습니다. 왜? 그래야 지가 우월해지고 지가 조금 더 통제하기가 쉬워진다는 이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2군, 3군 이렇게 무능한 것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성과가 나질 않는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의 고민은 똑똑한 놈을 갖다 놓으면 나를 타고 넘을 것 같다는 겁이 나고, 그죠? 무능한 놈을 갖다 놓으면 이 성과가 나지 않는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어떤 이런 상황을 조정해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무능한 사람을 갖다 놓고 통제하기 쉽게 하려고, 이건 아마 제가 뭐라고 말하면 또 오해 사시니까,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부 리그 애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고민들을 적어놓고 있고, 여기 보면 환공이, 제 나라의 환공은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밑에 관중의 보좌로 폐왕이 됐는데, 이제 관중이 늙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환공이 귀공이 병이 들어 다시 못 일어나면 정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이 관중이
의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라고 해요. 이때 황공이 포수가 어떻습니까? 포수가. 여러분들 관중과 포수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이야기가 이제 포수가인데. 그러니까 관중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포수가는 성격이 억세고 반발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다면 수조는 어떻소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관중이 또 뭐라고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군은 질투가 많고 여자를 좋아합니다. 하십니다. 수조는 자진하여 거세하고 주군 후궁들을 관리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주군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놈도 안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놈이 줬어? 이렇게 물으니까 승명이 좋습니다. 이렇게 승명. 그는 속마음이 건실하고 욕심이 없고 성실해서 모범이 되고 통솔할 수 있습니다. 결국 1년 뒤에 죽었는데 관중이 죽었는데 황공은 승명을 발탁하지 않아요. 대신에 수조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년 뒤 황공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음모를 꾸며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가? 수조가. 결과적으로 황공은 시체도 수습을 못한 채 방치되는 어떤 치욕을 겪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충신의 의견을 무시하여 오패, 그러니까 패왕이 되었다라는 그 명예가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재 등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조금 유리한 쪽에 관계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재미가 있으십니까? 자, 제가 조금 삭막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갑자기 지금 듣고 계신가 어떤가 싶어서 또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요거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자, 성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어떤 이야기냐면 요건 지금 화면은 그 이야기가 아닌데 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제 물어요. 한비자에게 어떤 신하가 고위 관료예요. 신하가 성과를 초과 달성했어요. 성과를 초과 달성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에는 성과가 미달이었는데 올해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과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비자가 그놈을 끌어내 죽여라. 뭐 이러더니. 아니, 성과를 초과 달성했으면 보너스를 줘야지 왜 죽입니까? 이래 되니까. 이게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보면 이 장면이 제일 거부감이 많은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 막 임원들 막 눈이 돌아갑니다. 뭐 그 나쁜 새끼가 있냐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죽입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한비자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소위 고위 관리라는 놈이 어떨 때는 성과에 미달했다가 어떨 때는 성과를 달성했다면 이놈이 지가 낼 수 있는 역량의 값, 즉 성과의 퍼포먼스 값을 정확하게 모르는 놈이다. 한마디로 실력 없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골프를 칠 때 프로 이러면 무슨 뭐가 프로입니까? 저 김성구 선생님. 뭐가 프로예요, 골프에서? 예? 골프 칠 때 프로 이러면 뭐가 프로예요, 프로? 프로는 남한테 가르쳐 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요. 가르쳐 주고 돈 받는 사람.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프로 골퍼라고 한다면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본 치면 얼마나 치는 거예요. 기본 언더는 치는 거죠. 그래야 그게 프로잖아요. 근데 골프 치러 가가지고 오늘 바람 많이 부네 이러면 100개 치고 오늘 눈 왔네 이러면 막 90개 치고 오늘 컨디션 좋네 이러면 뭐 언더 치고 이러면 그걸 프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본 언더는 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프로지. 지금 한비자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고위 관리라는 놈이 일명 고위직에 있다는 놈이 뭐 컨디션 안 좋으면 나 실적 떨어졌다가 뭐 컨디션 좋으면 좀 잘했다. 이거는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처벌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놈이 실적이 들쑥날쑥 된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를 가지고 성과가 기준이 있으니까 초과 달성했다고 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으면 초과 달성도 없고 미달도 없지요. 그 기준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이 보나 안 보나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다. 왜? 연초에 내년도 또는 올해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놈이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90을 목표로 잡아요. 90을. 그래놓고 주머니 손 놓고 실실 놀아요. 그러다가 연말 딱 되면 발가락에 힘을 딱 주죠. 그래서 100을 딱 해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해요? 초과 달성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100을 할 수 있는 놈인데 목표를 90으로 잡아요. 예, 그래 놓고는 연말에 발가락 힘 좀 주고는 초과 달성했다고 하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놈이다. 그러니까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도 우리 경영학 쪽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성과 관리예요. 우리 조직에 가보면 직원들 몇만 명씩 됩니다. 이 사람들 연말 되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데 거기에 계획을 잡아놓은 성과 값이 적절하게 성과가 측정되었는지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어요. 이거 한다고 막 이제 HRD 쪽이나 인사 쪽에서 별수를 다 쓰는데 이거 그냥 대충 나 얼마 할래요 하면 그냥 그거 검증 없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전년도 기준 뭐 몇 프로 더 많이 할게요. 뭐 이런 식이죠. 예.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성과 지표가 잘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이거 사실은 뭐 이런 말 하면 좀 오해 살 수 있지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예. 특히나 공공기관 가보면 가짜치도 않습니다. 예. 그냥 뭐 한 100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냥 90 정도 한다고 목표 잡아놓고 예. 그냥 실실 놀다가 연말 되면 100을 해가지고 성과 보너스 받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비자예요. 자, 이 놀라운 지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성과지표, KPI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예, 이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과가 이 목표치가 설정되었는지를 봐줘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에 미달을 하거나 초과 달성을 하면 상과 벌을 내리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표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지표에 대한 목표값을 정확하게 잡았는지 측정할 방법도 없으면서, 그걸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만들어지거나 가짜 데이터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이런 등의 이 차별적 어떤 특성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이제 한비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법 가서 오늘 요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듣고 싶어 하시면 다음 주에 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니면 요 정도로 관심이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비자 소개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들으신 소감을 서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들으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최홍기 단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케스트라가 한때 출근할 때 출근 도장을 찍은 적이 한참 있었어요. 그때는 뭐, 늦게 오면은 뭐, 이렇게 월급 가고 막, 이렇게 그런 시절이 한동안 있었는데, 네, 그러니 음악이 안 되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다 때려치우고, 네, 약간 자율적으로 하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폐담도 있긴 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뭐 완벽한 답은 없는데, 결국에 세상은 자율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안 되는 단계에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 다루는 게 뭐 협박하거나 뭐 매수하거나 이러면 다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예술은 안 되니까 그렇죠. 결국에 감동을 줘야 인간은 깊이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비자는 뭐 필요하지만은 우리 예술계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 이제 진나라의 진시황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분서경륜을 하고 문학과 예술을 철저하게 말살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쓴 이후에 거의 13년, 4년이 지나도록 책을 안 써요. 좀 놀래시면 안 돼요. 뭐 말을 하면, 이게. 아니, 이 사람 책이 3천만 권 이상 팔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책을 1년이 지나면 출판사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얹어줘도 기본 몇백만 권이 팔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을 출간하게 만듭니다. 이게 출판사들은 완전히 먹거리니까요. 근데 십몇 년이 지나도록 책을 안 쓴다. 이거는 놀랄 일입니다. 대단한 건 우리나라만 해도 예를 들어 뭐 조금 이름 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 1년에 기본 두세 권씩 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왜 안 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 보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무슨 책 장사냐. 내가 3회 물결을 썼는 그 내용이 아직도 ING다. 근데 뭔 할 말이 많아서 또 책을 쓰냐라고 책을 안 썼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저기 보시면 고속도로가 있는데, 제일 앞에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이 시속 100마일, 그냥 뭐 한 161km 정도의 속도로 달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시민사회단체가 145km로 따라붙을 것이다. 이거 좀 이해되고 계신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NGO 시민사회단체들이 엄청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죠. 옛날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 하면 저게 왜 하는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지 않는데 요즘은 매사 시비를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요즘 이해관계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에 갈등이 엄청 벌어질 거다. 이해되시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조정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런 사람들이 96.5km 정도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지금 96km 정도로 달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기업은 160km로 달리니까 기업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재덕 사장님이 아마 직원들 보고 맨날 하는 말이 빨리빨리 안 와? 뭐해? 꿈지락거리고 이 새끼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나는 160km인데 직원들은 96km예요. 그러니까 속이 천불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업은 빨리 가자 그러고 직원들은 워라밸 하자 그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절해낼 거냐. 이게 국가의 부와 개인의 부를 결정할 거다. 근데 이걸 결국 못 이겨내는 조직들은 무너지죠. 근데 이 사람이 13, 14년이 지난 뒤에 썼던 책이 이게 부의 미래라는 책이거든요. 그 부의 미래라는 책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경제의 주체들 간의 속도의 충돌이 일어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속도의 충돌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가져가느냐가 개인과 조직의 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40km로 달린다.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봐야 시속 40km짜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정책을 만들면 40km짜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기업은 160km로 달리는데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조직 내에 기업의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요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하고 그 토론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죠. 여기 여러분들 제가 조만간 이 책을 한번 소개할 텐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모르면은 잘못하면 거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요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최첨단 AI를 기반으로 하는 화폐를 과연 40kg짜리 한국은행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것을 일반 민간 기업에게 줘야 되는데 그건 또 주기 싫은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붙들고 앉아 있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이걸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해결을 해내죠, 보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빠져있지만 학교가 30kg.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쳐도 그래서 A 플러스를 줘도 이놈이 얼마짜리예요? 30kg짜리인 거죠. 이놈들이 이제 기업에 가면 160km로 달리니까 속도를 극복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뭐 맨날 뭐 욕이나 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기업이 학교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떻습니까? 이 천재가 달리 천재가 아니고요. 이 복잡한 세상을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잖아요. 이 시각화된 그림 하나로. 이제 이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천재라고 부르는 건데 더 놀라운 사실 정부가 4.8km, 4.8km로 달리는 정부가 160km로 달리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가관이 뭐냐면 법이 1.6km예요. 1.6km. 좀 놀라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1.6km로 달린다고 적어놨습니다. 법이. 그런데 골 때리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거의가 법조인 출신들이에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거의 법조인만 되면 다 요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1km로 달리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남의 뒷조사해서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고 이런 걸 업으로 했던 사람들이 미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냥 누가 해놓은 것들 뒷조사하는 일만 했던 사람들이니까 시속 1.6km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160km로 달려나가야 될 기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극복되는 조직이 있고 결국에 그게 문제가 되어져서 이제 부스럼이 생기는 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더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발전을 한다고 보면 이제 1.6km로 달리던 사람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서 결국에 굉장히 조직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 것들을 본다면 또다시 그 1.6km짜리들이 하는 이야기에 매몰되어서 160km로 달리는 기업의 뒷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 같아서 최소한 우리 북새통 하시는 분들은 그런 1.6km짜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함몰되어서 소모적인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에너지를 넣으면서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